자, 보자. Y 근방. Y 근방이 나올까요? 실험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상으로 금을 썼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금 원소 기호가 뭐죠? 어. AU. 얘는 AU. 강철 혼이 우아 부활. 뭐야 없다. 물리화학적으로 크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이 뭐 다른 물질들이랑 섞여서 어떤 다른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억지로 반응을 일으키면 금 화합물 등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작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에서 금이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정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적병 상태 유해성. 물리죠. 네.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안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조가 변하지 바로 봐 금은 파괴되지 않는다. 잘 핵. 보이지 않습니다. 융합, 핵 분열 잘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잘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하는 대상이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 잘 된다. 만약에 핵 융합이 잘 된다고 하면 알파 입자 던지면 알파 입자 어떻게 하겠어요? 뿅 흡수해버릴 거 아니에요. 네. 흡수해버리고 다른 원소가 돼버리겠죠. 네. 그러면 튀어나오는 입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만약에 핵 분열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 알파 입자를 받아들여서 핵 분열을 해버리면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소가 분해가 돼가지고 막 튕겨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주 난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 중에서도 왜 하필 금을 썼느냐? 물리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낮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박이 무슨 뜻이에요? 납작하게 한다. 박, 이게 한자말이거든요. 어떤 박자냐면 얇다라는 뜻이에요. 얇다다. 얇다라는 뜻의 그 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얇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뭔가 실험을 할 때 충분히 얇아야 되는데 왜 얇아야 할까요? 이게 저걸 딱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바로 얇지 않으면 막혀요. 저 알파 입자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건 알파 입자가 투과를 하건 뛰어나와서 여기에 부딪혀가지고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제가 금박이라길래 금색깔을. 이게 금박이고요. 금박은 이거고요. 이건 그냥 천이에요. 저 두꺼운 천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거라서. 네. 뭐 그래요. 뭐 어쨌건.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만약에 두꺼워 버리면 여기 있는 알파 입자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눌러붙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핵폭발 일어날 때 안전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땅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왜? 땅속은 물질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두꺼운 안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두꺼운 어떤 물질체계 어디선가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안 속에 있으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샘플도 만약에 두꺼워 버리면 알파 입자 산란이 아니라 알파 입자 흡수가 돼 버리고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충분히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금은 무엇이 크다고 해요? 연성과 전성이 크다. 즉 딱딱해요, 몰랑몰랑해요? 몰랑몰랑하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순금은 몰랑몰랑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랑몰랑합니다. 약간 뾰족한 걸로 누르면 쿡쿡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금은 예, 그래서 이로 물러도 이 자국이 날 정도로 되게 물렁물렁해요. 궁금하다. 그래서 이 순금을 가지고 금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종이를 준비합니다. 당연히 이 종이는 뭐 거칠거칠한 종이겠어요? 매끈매끈한 기름 종이 같은 거겠어요. 그래서 기름 종이 같은 걸 딱 준비합니다. 여기에 금을 조그맣게 조각을 하나 올립니다. 물은 아닌데. 그리고 이 위에 종이를 한 장 더 덮습니다. 그런 다음 눌러요. 나무 망치. 그래서 뾰족하거나 거친 망치 말고요. 부드러운 망치 있죠. 부드러운 망치로 여기를 부드럽게 칩니다. 통통통통 칩니다. 그러면 통통통 치면 종이 속에서 얘가 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즉 이런 걸로만 쳐도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늘었다 칩죠? 그럼 이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또 때립니다. 그래서 왜 무슨 뭐 보니까는 종이는 최대 몇 번까지 접는다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뭐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접을 수 있을 때까지 접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금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촉촉촉촉촉 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충분히 때리고 나면 종이하고 종이 사이에 금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얘 두께가 대략 어느 정도?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얇게 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 그럼 100 마이크로미터면 어느 정도로 얇은 거냐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왜? 찢어져요. 그래서 이 금박을 핸들링 하려면 아주 예민한 피셋 같은 걸로 살짝 조심스럽게 잡아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100 마이크로미터면 얼마나 얇은 거냐면 이걸 딱 들어가지고 이런 형광등 불빛 있죠. 불빛에 딱 대면 빛이 투과돼 나와요. 그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무 있을 때 기원전 기름방이 570. 인류는 언제부터 이 금박을 만들었을까요? 피라미드를 만든. 바로 청동기 시대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렇게 금박을 만들어 썼어요. 금은 저기 초신성 폭발 이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금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뭐 수백억 년 전부터 있었겠죠. 네, 수백억 년 전부터 있었겠죠. 땅 파면 금이 나와요. 130.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부터 금박을 만들어 썼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무연이가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집트 피라미드 시대가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 시대의 가장 꽃폈던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이요. 피라미드 안에 미이라 누워있잖아요. 미이라가 뭐 뒤집어 쓰고 있죠. 네. 큰 무슨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면이 뭐로 장식돼 있어요? 금으로 장식돼 있죠. 그게 금박으로 장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이니까 기본적으로 직물이나 가죽 등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기 위해 만든 금박을 들어다가 고기에 판박이처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아는 뭐 투탕카멘, 뭐 황금 가면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박을 만드는 테크닉을 인류가 10,000년 이상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요즘 들어 금박을 만드는 기술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겠어요? 굉장히 쉬운 기술이겠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러더포드가 수많은 재료 중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금박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식용금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뜯어다가 음식에 넣어 먹으면 그게 먹는 금인 거예요. 저게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식용금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먹는 건 화학자로서 비추합니다. 금이 반응성이 없다고는 치더라도 이게 여기에 무슨 기관이 있어요? 간이 있죠. 간은 끝장나는 화학기관이에요. 그래서 금이 반응성이 없어도요 간을 통과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간을 통과하게 되면 금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멋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을 식용금이라고 해서 먹는 건 화학자 입장에서 아주 비추해요. 그래서 금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화표로 쓰고 장식물로 쓰고 하는 거지. 금을 먹는 건 비추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을 뿌려 먹는 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이디어트한 짓이에요. 굉장히 이디어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마세요.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청동기 시대부터 금박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요걸 가져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여기 준다. 주게 해줄게요. 네, 준다. 으쌰, 지우자. 쓱쓱쓱쓱.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예상. 자, 실험 장치가 준비됐다고 마구마구 실험하나요? 아니요. 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 해야 되겠죠? 네. 대충 실험 장치 돌렸다가 부서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한 다음 실험을 실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하기 전에 러더퍼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 달턴이 맞았다면 어땠을까를 예상을 했었어요. 자, 달턴 모델의 원자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금광불개죠. 여기에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마구 던져요. 금광불개인 애한테 돌멩이를 던졌어요. 어떻게 돼요? 튕겨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튕겨 나가고 튕겨 나가고 튕겨 나가고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런 금광불개한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던졌다. 그러면 얘가 튕겨 나와서 이런 위치들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스크린을 펼치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모서리에만 이런 식으로 알파 입자가 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금박이 버티고 있는 쪽으로는 알파 입자가 투과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끄트머리 맞아서 요런 데 닿고 끄트머리 맞아서 요런 데 닿아서 요런 위치나 요런 위치에서만 알파 입자가 발견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만약 톰슨이 맞다면 자, 톰슨 원자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몰랑몰랑이죠. 여기에 알파 입자를 던져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알파 입자는 뭐의 한 종류죠? 방사능의 한 종류죠. 방사능의 한 종류란 얘기는 저에너지 입자란 얘기예요? 고에너지 입자란 얘기예요? 얘는 바로 고에너지 입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에너지 입자를 몰랑몰랑한 원자에 던진다. 그러면 얘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두부이죠, 두부. 두부 같은 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쇠코챙이, 그러니까 쇠젓가락을 던진다고 쳐봐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푹푹 다 통과하게 버리겠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모두 다 관통해 버리겠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톰슨은 왜 몰캉몰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자를 발견했는데 왜 금강 설명해 주세요. 유동성. 바위에 유동성을 전자 밖에 하는 거 설명하는 설명해 주잖아. 왜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아까 자다가 못 들은 거죠? 네, 영상으로 보세요. 알겠어요. 왜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너도 잤니? 나 봤는데. 너도 봤어? 미쳐버려 진짜 내 아주. 왜 유동성이 있지? 영상 볼게요. 네.
뭔가를 뜯어낼 수 있으면 딱딱하면 뜯어낼 수 있다고 못 뜯어냈다고. 아 나 진짜. 아 맞다. 전자를 뜯어낼 수 있으니까 말고 강력한 거. 아 나 진짜. 속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래서 톰슨의 가정은 몰랑몰랑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몰랑몰랑한 두부에다가 쇠젓가락을 던지듯 알파 입자가 완전히 관통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것을 가정하고 실험 결과를 예측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 러더포드와 톰슨의 인간적 관계는 제자.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 바로 톰슨이 지도 교수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요. 지도 교수예요. 지도 교수라는 말은 러더포드에게 박사학위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톰슨이 줬다. 톰슨이라고요. 그러면 학계에서 지도 교수와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돈독해요. 노예와 주인. 주종. 정답. 바로 뭐냐면 학계에서 지도 교수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교수가 심지어 뭐까지 탔어요? 노벨상까지 탔죠. 그러면 내 지도 교수인데 지도 교수가 노벨상까지 탔어요? 그런 내 지도 교수를 깐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러더포드는 맞다면이 아니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러더포드의 생각은 저 몰랑몰랑이가 맞다! 맞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했던 업무가 그 대한화학회하고 심사 논문을 이렇게 교통정리해주는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왜냐면 내 지도 교수가 대한민국의 그랑 프로페서여서 그래요. 그랑 프로페서는 대교수요. 네. 그 뭐냐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석학을 그 영어로 그랑 프로페서라고 해요. 영어로 그랜드. 그냥 교수님 말고요. 석학을 그랑 프로페서라고 해요. 앞에는 불어, 뒤에는 영어. 왜냐? 내가 있었던 실험실의 지도 교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알 정도의 유명한 학술 잡지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문외한들도 알아볼 정도의 학술 잡지면 그 바닥에서는 유명하겠어요? 안 유명하겠어요? 유명해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사이언스의 네이처 논문 내면 어떻게 되게요? 중국에서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내면 바로 교수로 임명되고 연봉 몇 천만 원 바로 더 나와요. 그 정도로 사이언스 네이처가 영향력이 있는 건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많이 내요, 안 내요? 요즘은 많이 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이언스 네이처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구 논문을 언제 발표했다? 1987. 그게 98년이에요. 누구예요? 98년 서울대 화학과의 권순재 박사님이에요. 그 권순재 박사님이 속해 있었던 실험실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권순재 박사의 지도 교수인 내 지도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랑 프로페서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을 썼으니까. 그 밑에서 내가 대한화학회의 논문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맨날 봐서 하는 말인데 이 러더포드하고 톰슨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그 대한화학회 업무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있던 실험실의 교수가 그랑 프로페서니까 그 제자들도 많이 교수들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내 지도 교수는 서울대 정교수고 그 밑에 교수들은 다른 지방대의 조교수나 부교수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논문 하나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절하지 않는 이상은. 알겠죠? 그래서 논문을 써도 사실 여러분 대한화학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대한화학회는 전 세계 화학회에서 그 지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3등입니다.
그냥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대한화학회 지위란 전 세계 레벨에서 그냥 nothing입니다. 의미 없다는데. 왜? 왜? 너무 쓰레기라서. 한글로 쓰기 때문이에요. 아. 한글로 쓰는 논문은 학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 가서서 논문 쓸 일이 있으면 한글로 논문 쓸 건 쓰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자연과학에선. 무조건 영어로 쓰셔야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한글로도 논문을 내는 잡지이기 때문에 세계적 기준으로 대한화학회 논문은 nothing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화학회에도 논문 하나 내기가 녹록찮아요. 그래서 그 과거 내 지도교수의 그 제자였던 현재 교수님들이 논문 하나 들고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는 걸 나 여럿 봤습니다. 거기서 내가 업무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들고 와서 저 교수님 제가 이번에 연구비 때문에 요거 꼭 이번에 하나 출간을 해야 되네 하면은 우리 지도교수 알았어 두고 가 하면 이제 그걸 나한테 줘요. 자 일어나 이거 저기 레퍼리들 누구누구 지정해 줄 테니까 그 교수들한테 가서 심사 결과 받아와. 예 형 내가 그걸 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는 봉투에 넣어서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논문 보낸다고 메일도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 받아서 심사하면 심사 결과를 내가 또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올리면 내 지도교수가 사인해가지고 논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사실은 간간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간간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기화학 분과장의 전권으로 바로 게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내 지도교수가 그냥 한번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나 이거 지금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어디 조그만 대학교에 조교수 부교수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지도교수가 노벨상 받았어요. 우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러더포드는 순간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묻어가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했던 업적에 약간 보완되는 실험을 해서 요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논문 좀 같이 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살짝 묻어가서 나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분명 이런. 근데 안 봐도 비디오야. 알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러더포드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실험 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러더포드 실험실에 있었던 대학원생 2명한테 시켰겠지? 야 얘들아 이리 와봐라. 왜 교수님? 이제 대학원생들은 기본 다 좀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교수님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막 까치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이제 야 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요거 해서 논문 하나 내자. 왜 교수님?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여기 어디 나오는지 이거 딱 조사해. 왜 교수님? 해가지고 이제 들고 가서 실험을 했겠지. 해가지고는 그 대학원생 둘이서 이제 실험을 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는 원자핵. 자, 원자핵 영어로 뭐라고 해요? 뉴클레우스.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그래서 실험을 딱 해왔더니 이 스크린을 딱 펼쳐서 봤더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재밌는 건 99.99% 이렇게 돼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1000분의 1 정도, 10,000분의 1 정도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학원생 둘이서 실험을 해가지고는 요거를 러더포드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이때 러더포드의 반응? 잘못 돌렸다. 러더포드가 요 뭐냐면은 대학원생 둘이를 쥐잡듯 잡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네한테 학위도 주고 월급도 주는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해와! 해가지고 그 대학원생들이 존나 깨진 상태에서 왜 교수님에서 다시 실험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죠? 20세기 초잖아요. 20세기 초니까 반도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다이오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전자회로 신호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컴퓨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 다 셌어요. 개미친. 하나하나 카운팅한 겁니다. 와 개미친. 이게 알파 입자가 여기 어떻게 도달하냐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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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속도로 도달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 확률이 만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려면 이 반짝반짝이를 몇 개쯤 측정해야 10만 개에서 100만 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10만 개는 측정을 해야 그 중에 10번 찍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요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교수가 좋은 나이 뭐라 했던 거지. 그래서 둘이서 막 꿀렁꿀렁 하면서 무슨 말 알겠어요? 걔들이 했는데 이거 둘이 가서 이제 또 한 거야. 또 한 거야. 실험 결과 똑같겠지. 그래서 이걸 또 들고 한 거야. 그때 갑자기 러드포드 뭐지 이거? 야 다시 해봐. 무려 이 실험을 3번 반복합니다. 야. 그래서 러더포드가 3번째 이 결과를 보고 이게 아닌데 해서 그 유명한 원자 핵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러더포드의 원자핵 발견 실험은 노벨상이 공동수상입니다. 러더포드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대학원생 2명도 같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단순 반복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위대한 막 복잡하고 어려운 막 수리적 분석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순 반복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러더포드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유명한 원자핵 모델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짜자자잔. 자, 이게 바로 이제 전자 궤도 되겠고요. 즉, 그 전자 궤도에 짜잔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유명한 원자 핵이 있는 이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요 전자 궤도를 포함한 원자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죠? 1앙스트롬. 바로 1옹스트롬 정도 된다고 했었죠.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때 핵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만분의 1이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저 확률로. 확률로 알아냅니다. 즉 뭐냐면 알파 입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크기를 통해 얘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이 확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로부터 이 크기를 추적해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물리학과에서 배우면 확률을 토대로 크기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것까지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자니까요. 알겠죠? 물리학자고 뭐 그런 거 하라고 물리학자지 뭐. 알겠죠? 동그란지 어떻게 알아요? 동그랗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동그래야지만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겠죠. 이게 뭐 길쭉해지면 어디는 힘을 크게 받고 작게 받고 뭐 이럴 테니까 뭐 동그랗다라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거나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둘 다 조그맣긴 매한가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좀 살펴보자면 이 원자 크기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전체의 크기라고 하면 네. 사실 이 건물도 작은 건물 아니잖아요. 네. 라고 하면 원자핵은 어느 정도냐면 탁구공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 뭐예요?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던져도 뭐 맞겠어요? 그냥 빠져나오겠어요? 다 빠져나오니까 대부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1000분의 1의 확률로 살짝 스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0분의 1의 확률로 살짝 스치는 거고 기가 막히게도 10,000분의 1의 확률로 완전 되튕겨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러더포드의 업적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히나 경남과학고 교사들이 아주 강조하는 것 여기 준다. 네. 준다.
네 번째 4. 여기서 러더포드는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뉴트론. 우리말 번역? 공성자. 중성자. 중성자라는 녀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러더포드는 합니다. 물론 중성자 발견은 누가 하죠? 체드윅. 예, 체드윅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러더포드 이후 한 1, 20년 후, 뭐 20몇 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발견될 업적을 예상을 한 거예요. 요것도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묻기도 합니다. 특히 경남과학고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예측을 어떻게 한 거냐? 자,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걸 무슨 입자라 그래요? 알파 입자라고 하죠. 는 이건 뭐라고 불러요? 수소 이온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죠. 네. 프로톤을 우리말 번역 양성자. 알파 입자는 양성자에 비해 질량이 몇 배? 4배. 4배쯤. 4배인 건 어떻게? 얘 원자번호 몇 번? 1번. 질량수 몇 번? 질량수 뭐? 1. 그러면 1, 4. 몇 배? 4배. 알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4배쯤이고 전하량은 자, 얘는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 얘는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니까 몇 배? 2배 다. 자, 1번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건 무조건 맞아요. 자, 1번은 틀릴 수도 있는 말이 무조건 맞아요. 맞죠. 무조건 맞죠. 저건 현상이니까요. 네. 질량 측정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량 측정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저건 빼도 박도 못한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렇다면 힐륨-2포 원자핵은 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전자로 구성될까? 양성자는 뭔지 알았어. 양성자는 금방 알 수 있죠. 수소 원자가 양성자니까요. 근데 저 알파 입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요? 뭐 어디요? 알파 입자요. 알파 입자 어디? 알파 입자 쐈었잖아요 시험에. 네, 알파 입자 죠 저걸 뭐라고 생각하고 쐈 거예요? 그냥 알파 입자요. 그냥 힐륨의 원자핵이요. 근데 그때 원자핵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죠. 근데 저기 그런데 원자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힐륨의 원자핵이라고 규정을 한 거겠죠. 저 실험으로 그 알파 입자를 쏜 걸로 원자를 찾은 건데. 아니죠. 이걸로 원자핵을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원자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냥 무슨 물질이라고 생각했겠죠.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입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너도 입자겠구나. 왜냐면 튕겨 나오잖아요. 운동량 보존 관계로부터 튕겨 나오잖아요. 그럼 너도 입자겠구나. 그럼 질량 측정해보자. 수소보다 4배네? 전하량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도 무슨 입자구나. 무슨 입자일까? 힐륨으로부터 만든 입자니까, 고에너지 입자니까 힐륨의 원자핵이겠구나. 이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전하량 같은 경우는 전기장 속에서 휘는 정도 측정하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건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 힐륨의 원자핵이 양성자 4개와 전자 2개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시기까지 알려져 있는 입자가 전자하고 양성자는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개수에 전자가 더해져서 전체 전하량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that 중간에 지울게요. 네. 지운다. 아. 3. 난데없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발표됩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하이젠berg. 바로 하이젠버그. 하이젠베르그에 의해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물론 불확정성 원리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원리적으로 뭐 다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단체 카톡방에 강의를 올려뒀죠. 거기를 보면 불확정성 원리가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정확하게 이건 아닌데 그렇게 알려진 불확정성 원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자 핵처럼 좁은 영역에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입자가 자, 그럼 전자는 왜 관성이 작아요? 질량이 작아서. 질량이 작아서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 양성자 질량 전자 질량 B는 대략 1800배 정도 돼요. 퉁쳐서 2000배 정도로 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이면 1800분의 1이면 거의 막 먼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관성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그 전 관성이 작은 녀석이 원자기처럼 좁은 영역에 그 전자처럼 작은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예상을 했으면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출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수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니까요. 네.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 관성이 작은 물질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험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건 없다고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환상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4. 그렇다면 원자 핵 내에서 양성자끼리를 묶어줄 수 있는 잘 봐요. 양성자끼리를 묶어준다. 왜요? 반발력이. 그렇죠. 양성자끼리는 원래부터 청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부터 청력이 있는 애들이 그 좁은 영역에 묶여 있잖아요. 뭔가 묶고 있나 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전자가 있다고 하면 이 전자가 묶어준다라고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 위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원자핵 내에서는 양성자끼리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격이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1. 원자핵에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자와
관성이 비슷해야 해요. 양성자는 원자에게 존재할 수 있나요? 양성자는 원자에게 존재할 수 있나요? 네. 양성자 보니까 원자에게니까 원자에게 양성자 있나 보네요. 그러면 왜 양성자는 원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좁은 영역인데도. 관성이 커서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누구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확정성 원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입자는 적어도 양성자만큼은 무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두 번째, 이 녀석은 플러스면 안 돼요. 왜 플러스면 안 되겠어요? 반발력. 못 묶어줄 거 아니에요. 묶어줘야 되는데 못 묶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 안 되겠죠. 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양성자끼리의 전화량 보존을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어야 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않을까?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자? 뉴트론. 아시겠죠? 근데 중성인데 거기 어떻게 끼어 있는 거예요? 우선 저까지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성자의 존재를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28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뭐 요거는 뒷이야기인데 중성자가 양성자를 묶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 핵결합 에너지. 자, 예를 들어 알파 입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 입자가 되려면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몇 개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하죠? 네. 그러면 양성자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양성자는 원자 번호 1번이죠. 질량수 몇 번이에요? 1. 1이죠. 네. 이런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야 힐륨 원자가 되죠?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자, 중성자는 원자 번호 몇 번? 0번. 그 다음에 질량수 몇 개? 1. 1.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있는 게 알파 입자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때 놀라웠게도 요때의 질량 변화, 이 질량 변화가 알파 입자의 질량에서 양성자의 질량 2개, 중성자의 질량 2개.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0 아닐까요? 0이 아니에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바로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그 유명한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질량이 없어지고 뭐로 전환되죠? 에너지. 에너지로 전환되죠. 네. 그래서 이때 인의 MCC.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C제곱의 델타 M. 그럼 현재 지금 요거 계산하면 질량이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들면 에너지가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들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불러요? 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모여서 힐륨 원자핵이 될 때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어서 이 변화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핵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핵결합 에너지 외에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하냐면, 자, 위에 준다. 두 번째는 쿼크. 쿼크가 6개인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때부터는 너무 물리학적인 거라 있는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과 다운 쿼크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업 쿼크, 다운 쿼크의 성격은 뭐냐면, 묘하게도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2. 네, 업 하고 다운에 오 고마워요. 거의 다 끝났어. 고마워. 요때 손 안 대주면 또 방송이 끊기는데 고마워요. 역시 민재스 좋아. 자, 그래서 뉴트론은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몇 개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다운 쿼크가 2개가 있다고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표현하는 뭐 소립자 표현이에요. 뭐 이것보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도 몰라요. 이건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 힐륨 2포 원자핵의 구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노랗게 그린 건 뉴트론이에요. 빨갛게 그린 애는 뭐겠어요? 양성자예요. 그런데 뉴트론은 다운 쿼크 몇 개? 2개에 업 쿼크 하나로 돼 있다고 했죠.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로 돼 있는 게 중성자고요. 프로톤은,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느낌 오죠? 요렇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쿼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거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우주의 중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성자가 없다면 수소나 힐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쓰십시오.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습 문제 1 보실까요? 3페이지 연습 문제 1. 자, 이 앞에 지워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3페이지 연습 문제 1 보십시다. 요거 하나 풀고 갑시다. 아주 유명한 문제여서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연습 문제 1입니다. 자, 쓰는 동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반응식 하나가 있죠. AB가 반응물이고 C가 생성물입니다. 자, 이럴 때 실험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실험 데이터는 뭐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은 두 번째 실험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고요. 첫 번째 실험으로 이 반응에 대한 모든 분석을 완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 데이터를 잘 보면 모두 다 정보들이 질량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일, 요 반응 양론을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럼 반응식이 짜잔 이렇게 되고 처음에 A하고 B가 질량비로 몇 대 몇?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요? 1대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C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C가 없었다고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없었나 보지. 자, 이제 반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나요. 자,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란원으로 비워두고 반응 후에 B하고 C가 질량이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요? B하고 C가 10대 11이라고 돼 있죠. 이때 A는 얼마나 있었대요? 끝나고 나서 A는 없었나 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한계 반응. 이런 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응 완결되고 나서 싸그리 없어지는 현상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었다기보단 나와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나와 있는 정보가 B죠. 영어로는 ratio. 정보가 비율로 나와 있으면 뭘 도입하면 편리하죠? 비례상수. 바로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를 훨씬 편하게 풀게 해줍니다. 그래서 1대2로 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100g, 200g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1대2가 아니라. 그래서 비례상수 예를 들어 K라고 비례상수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A, B의 질량을 B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녀석의 질량은 K다, 얘는 2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비례상수는 앞에 비례상수하고 뒤에 비례상수는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지죠. 비례상수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요. 그러면 10과 11의 비례상수는 K 다음 알파벳이 L이니까 L2로 써보죠. 그럼 이때 얘 쓴 건데 얘들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질량 보존. 바로 이래야 되겠죠? 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질량. 요걸 질량 보존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때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 아하 K가 7L이겠구나. 그래서 두 비례상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K 자리에다가 7L, 2K에다가 14L 1하고 쓰고 이제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7K가 0이 됐어요. 얼마나 반응한 거예요? 7L만큼 반응한 거고요. 14가 10이 됐어요. 4만큼 반응한 거고요. 0이 11이 됐어요. 11만큼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뭐예요? 반응 질량비. 그런 말은 없어요. 의미상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말은 없어요. 일정 뭐라고? 배수 비례 법칙. No. 일정 방법표 법칙. 정답! 얘가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7만큼 반응해서 없어졌죠? 4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는데 얼마나 다시 생겼어요? 11만큼 다시 생겼죠? 그러니까 저 둘은, 저 관계는 뭘 보여준다? 이 반응의 질량 보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녀석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의 뜻은 뭐예요? 바로 일정한 무슨 비가 나타난다? 질량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은 그 속성이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비들을 7대 4대 1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 반응식에서 변할 수도 있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죠. 반응식이 정해지면 그 법칙도 불변이죠. 네. 그럼 이 불변의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겠어요? 두 번째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때 두 번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 예. 줄게요. 으쌰.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을 보니까 A하고 B가 질량비로 몇 대면? X 대 Y죠.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X 대 Y만큼 있었나 보다. 이때 C는 얼마나 있었죠? 없었죠. 끝이 나요. A하고 C가 몇 대면? A하고 C가 몇 대면? 1대 2. 이것도 비율이니까 뭘 도입해 볼까요? 비례상수를 도입해 보죠. 아까 K 쓰고 L 썼으니까 이 경우는 M이라고 써보죠. 그리고 B는 이때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0, 11L, 2M으로부터 이 두 개가 뭐 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비례상수 M이 2분의 11L이었구나.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1L이라고 써야지. 됐죠? 네. 그러면 처음에 질량이 X만큼 있었는데 7L만큼 반응했더니 그게 2분의 11L이 됐대요. 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2분의 25. 같아야지. 그럼 요걸 풀어주면 X가 2분의 25L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 관계에서 Y하고 4L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X 대 Y는 뭐랑 똑같겠어요? 요 X 대 Y랑 같고 얘 B를 계산하면 25 대 8이죠. 됐죠? 이 문제 풀이에서 좀 독특한 거 없어요? 질량비 가지고만 했어요. 이 문제 풀 때 이거 좀 희한한데? 분자량 필요 없어요. 몰수를 안 했어요. 바로 봐.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식 같은 거 보면 사실 화학 반응식은 화학 문제 풀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그 앞에 붙은 요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푸는 전체까지 2대 1대 2 이 정보 썼어요? 전혀 손도 안 댔어요? 안 썼어요. 전혀 손도 안 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자리가 3대 4대 5라고 해도 이 답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2, 1, 2 이런 애들 이름이 뭐예요? 이런 애들 이름이 화학 양론 계수라고 하죠. 이 화학 양론 계수는 물질들의 무슨 비예요? 개수, 몰수 혹은 기체의 부피비죠.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건 뭐냐면 물질 간의 개수와 질량은 서로 어떻죠? 비례. 임의적이죠. 네. 임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몇 개 있어요? 분필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지우개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근데 질량비는 한 1대 4쯤? 뭐 1대 5쯤? 알겠죠? 이 몇 개 있어요? 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질량비는 한 1대 2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의 개수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 사이의 질량이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있다.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보가 뭐로만 나와 있어요? 질량으로 나와 있죠. 질량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개수로 접근하는 순간 계산이 아비규환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질량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2대 1대 2를 이 출제진이 준 건 함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 기출 양로 문제 중에서 되게 역사적 문제예요. 2013년에 이 문제가 출제되고 수능에서 갑자기 화학 양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화학 양로 문제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대한민국 수능화학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학 책에 나와 있는 양로는 쉬워요. 근데 수능화학 양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수능 양로 문제는 아무거나 탁 내가지고 화학과 교수라는 사람들한테 풀라고 하면요, 못 풀 거예요. 못 풀어요. 다 틀릴 거예요. 물론 한 서너 시간 주고 풀라고 하면 풀겠죠. 차분히 앉아서 풀면 푸는데 수능 실제로 응시생들처럼 1분 30초 내에 풀어보시오.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 문제 중에 화학연학 문제가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겸사겸사 알아두세요. 학교에서 이 부분도 한 것 같아서. 참고로 요 질량, 여기 화학 양론 개수비와 관련된 법칙을 뭐라고 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배수비례 법칙. 바로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뭐라고?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반응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정성분비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일정성분비 법칙은 질량비에 대한 거고요. 부피결합 법칙은 무슨 비에 대한 거라고요? 무슨 거? 개수. 알겠죠? 이렇게 그 말마다의 개념 차이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